간단한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여러분의 반려견이 분리불안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반려견에게 프리스비를 가르치고 싶어요.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했습니다. 반려견이 요즘 잘 먹지 못하고 체중이 줄었어요. 정답 모두 맞추셨나요? 우선 국제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도 미디어의 영향으로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중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려견 교육에 관련된 직업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타이틀 3가지: 훈련사, 동물행동 전문가, 수의행동 전문가. 훈련사는 손, 앉아, 엎드려 같은 간단한 특정 동작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훈련사는 그들이 문제행동 교정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사가 동물행동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의행동 전문가는 동물행동 전문가와 다릅니다. 수의학에서 배우는 동물행동은 임상행동이죠.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수의행동을 추가적으로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수의사 중에 단기 세미나나 강의 몇 개 수강한 이력만으로 자신을 동물행동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동물행동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수의사입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는 해당 동물의 행동에 대해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분석,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죠. 분리불안, 포비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케이스 등 반려동물의 행동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동물행동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동물행동 전문가가 반려견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겠죠. 분석해보니까 이 행동은 척추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인데 행동의 원인이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동물행동 전문가는 수의행동 전문가에게 치료를 의뢰합니다. 반려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동물행동 전문가는 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토콜을 진행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훈련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죠. 훈련사가 되려면 학위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훈련사라는 직업은 규정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면허, 학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반려견 훈련사라고 소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반려견 훈련사라는 사람의 스킬이나 경력을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소득 증가와 더불어 개를 대량 수입 판매하면서 개 판매업자와 그 시장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팽창하여 형성된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중에 그런 곳이 있죠. 자본력이 생기니까 순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외 반려동물들을 대량으로 수입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불과 얼마 전까지 올가미 들고 개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개를 수입, 번식, 판매해서 부를 축적하고 단체 설립하고 동물복지 정책에 개입하고 학원, 훈련소, 학교를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행하고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훈련소를 차려서 훈련사가 되고 그 비전문가 밑에서 견습하다가 또 훈련사가 되는 그런 식이었죠. 훈련을 배운 루트도 다 제각각이고 배운 지식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 실력, 학력, 경력 등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죠. 일단은 뭐가 맞는지 가이드라인조차 없었으니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누구다? 반려동물 그리고 보호자죠. 피해 사례가 늘어나니까 이건 아니지, 체계를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증되고 올바른 지식을 갖춘 훈련사들을 양성하자, 이런 문제의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이러저러한 자격들이 시작되었어요. 자격증 없이 호주에서 훈련사로 일했다는데 그건 불법일 텐데요. 자격증과 취업비자가 없는 사람이 개를 핸들링하는 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훈련소에 취직했다고 해도 청소 같은 단순 노동이면 모를까 함부로 고객의 반려동물에게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훈련소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게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 재직증명 확인해보면 카테고리가 나오겠죠. 자격 없는 사람도 한다면서, 아니 그럼 자격을 취득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있나 묻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무자격자도 자신은 훈련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뭘 보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훈련을 맡기죠?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겠죠? 방송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전히 많아요.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잠재 고객입니다. 지금과 같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훈련법 영상들 지우느라 바쁘겠죠. 단기 인강 이수증을 국제 자격이다 라고 홍보하는 훈련사들 넘쳐나고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죠. 시간이 갈수록 공신력을 얻는 자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격도 있고요. 세계 무대에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했는지, 경력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어떤 교육을 추종하는지만 봐도 의식 수준이 드러나니까요.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는지가 앞으로 여러분 커리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펫코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몰리스 같은 대형 펫 용품 체인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펫코 트레이너 자격이
자격이라는 걸 줍니다. 타이틀은 트레이너지만 사실은 방문 판매원이죠. 무료로 훈련을 해준다고 방문해서 쇼크체인, 전기충격기, 사료, 장난감 같은 페코의 용품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격이라는 단어가 민망한 수준이라서 이런 자격을 이력이라고 자랑할 사람은 없겠죠. 보통은 클리커 과정에 등록해서 클리커 훈련사라는 이름으로 갈아탄 다음에 이 이력을 슬쩍 지워버립니다. 그렇지만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쥐꼬리만큼이라도 동물에 대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클리커 훈련사 과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KPACTP라는 과정은 훈련사가 아니라 훈련 파트너라는 이름의 증서인데요.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야 라는 온라인 교육 이수 증서죠. 이 증서를 받은 사람이 본인을 반려견 전문가라고 소개하거나 행동 상담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훈련사들에게 어필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클리커 트레이닝 자체가 지금은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2000년대 이전에는 클리커 트레이너라는 타이틀이 초크체인을 사용하는 구식 훈련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현대식 훈련사라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자격시험에 낙방했거나 아예 응시 자격이 안 된다 또는 경력이 전혀 없다 또는 과거에 구식 훈련을 하던 훈련사인데 기존 경력을 바꾸고 싶을 때 이 과정 말고는 별다른 옵션이 없기도 합니다. 일단 자국민에게는 교육비가 저렴한 편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도 있고 시험도 아니고 강의만 들으면 되고 탈락제로 100% 증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는지 지금은 외계인도 갖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타이틀이 주는 마케팅 효과는 꽤 오래전에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0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도 기꺼이 지불하고 조금만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면 알아서 홍보까지 해주고 대수롭지 않은 이수증을 대단한 자격증으로 떠받들어주는 신흥시장이 생긴 게 매우 기쁠 겁니다. 교육 내용으로만 본다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글쎄요, 여러분 개인이 판단할 일이겠죠. 영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준공인 자격 시험처럼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이 동물행동 전문가에게 저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자격도 취득했어요 라고 자랑했다가는 바로 아웃. 진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무대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죠. 잘못된 지식들, 부적절한 방법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식을 공부했다는 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일 정도로 동물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증명인 셈이고 잘못된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은 동물의 안녕을 위해서 고용할 수가 없죠. 일단 잘못된 지식을 학습하고 몸에 익힌 사람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인식 수준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독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시대적인 훈련법으로 가득 찬 독일 서적이 바로 몇 년 전에 국내에 수입 번역된 것을 보았는데요. 반려견 복지에 필요하다면서 그런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걸 반려인 자격시험이라고 하고 있으니 한 교양 프로에서는 독일의 반려견 매너 교육법이라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와야 된다고 설명을 하던데요. 그건 오히려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조장하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이었고요. 방송에 나오는 훈련사들 역시 직업훈련 수준의 교육을 받은 훈련사들이었죠. 자격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많은데 지금부터 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에 물이 차서 요즘 드럼을 못 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잘못된 교육을 받다가 온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사로서 좋은 바탕을 쌓았지만 국제 자격시험에는 관심이 없다면 국제 자격시험에 준하는 교육과 테스트를 거쳐서 홀랑폴랑 반려견 트레이너 자격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반려견 훈련사로 활동하면 되겠죠? 현 시점에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자격은 CPDT 자격입니다. 이 자격제도의 목적은 검증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자라는 겁니다. 시험은 쉬워요.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우수한 훈련사라는 타이틀도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전문적인 훈련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반려견 훈련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운전면허 같은 거죠. 운전면허를 땄다고 미하일 슈머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행동 이론을 가르쳐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도망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이 아닙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연 2회 봄, 가을에 진행됩니다. 매년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2021년을 예로 들면 1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3월 13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시험을 보고 7월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9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시험이 진행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CBT 지정 시험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총 200문항, 그 중에서 실제 채점 문제는 180문항, 나머지 20문항은 점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프리테스트 아이템즈입니다. 수험자는 어떤 문제가 프리테스트 아이템즈인지 알 수 없죠. 카테고리로 보면 교육기술, 케어, 행동, 학습이론, 도구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학습이론과 교육 기술의 비중이 높지만 비중이 낮다고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폴랑폴랑 도그워커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 오브 기초죠. 원서 제출과 응시료 결제를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60불을 추가로 결제하면 시험 전에 50문항의 온라인 모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내 점수가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걸 가늠해보고 싶다면 해볼만 합니다. 응시료는 접수기간 내에는 385달러, 마감 후 2주까지는 100달러 추가, 일정을 다음 회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0달러가 추가됩니다. 회차 변경은 단 1회만 가능하고 시험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월 10일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는데 저 다음 회차에 시험 볼게요 라고 하고 싶다면 10월 9일 이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험 응시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응시료 결제가 완료되면 기관에서 지원서를 검토한 다음에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응시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안내와 함께 관리 수수료 1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줍니다. 일정 변경은 가능은 하지만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날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시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난 3년간 반려견 훈련 경험이 최소 300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75시간의 경험은 동물보호소 자원봉사, 다른 트레이너와 논의, 훈련 계획 설계, 동물병원에서 테크니션이나 미용사로 근무한 것 또는 다른 트레이너의 어시스턴트로 일한 것 등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5시간은 반드시 훈련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룹 클래스를 지도했다, 개인 훈련을 했다, 클라이언트를 컨설팅했다, 한 마리 이상의 개를 내가 직접 훈련을 했다라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지만 클라이언트나 개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그것도 225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폴랑폴랑 반려견 트레이너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확인서 이하 서류는 아카데미에서 작성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행 표준과 윤리 강령이라는 내용은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인도적인 방법의 훈련은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입니다. 개의 다리 중 둘 이상이 땅에서 떨어질 정도로 개를 들어올리는 비인도적인 행위, 개의 신체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청서 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인증상태 허위 기재했거나 윤리 강령을 위반한 케이스인데요. 인증상태 허위 기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자격은 반려견 훈련사 자격인데 본인을 반려견 행동 전문가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용품 판매, 번식 판매하던 경력을 훈련 경력이라고 허위로 기재해서 시험을 본 분들이 있죠. 기관에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인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칭 전문가라고 쓰고 읽는 사람도 민망한 채 출판한 분들 많죠. 타인의 자료를 짜깁기 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엉터리로 써놓고 제대로 이해나 하고 베꼈으면 본인도 덜 민망할 텐데 말이죠. 거짓으로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베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들을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응시 요건은 300시간. 왜 300시간일까? 멘토의 올바른 지도 하에 300시간 정도의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6주인데 6주 근무한 직장인을 전문가라고 부르지는 않죠. 자격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요건입니다. 어떤 케이스에도 훈련사로서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케이스라는 건 행동 상담이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훈련 영역의 케이스입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라는 건 횟수 2년이 아니고 경력으로 2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에 데뷔했지만 아무 활동도 안 하다가 2021년에 토크쇼에 나왔어요 라는 방송인이 있다면 방송 경력이 21년인가요? 아니죠. 300시간의 경력을 쌓는 것도 엉망진창 300시간은 나중에 바꾸기도 어려운 잘못된 습관만 쌓이는 거죠. 커리어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트릭 훈련이나 화장실 훈련 정도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산품도 아닌데 모든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프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격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의 윤리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안자를 가르치는 방법만 해도 수십 가지. 그렇지만 그 방법들이 다 맞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모로 곤란해져요. 말로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것처럼 떠들지만 정작 동물 학대에 준하는 행동을
과정을 서슴없이 훈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곳에서 모 자격 과정을 듣고 자격을 취득했다는 분들이 저희 교육에 오셔서 개를 무릎으로 밀치거나 하네스를 잡아서 들어올리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본인의 동물 인식 수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선택하고 참여했던 거겠죠.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동물 인식 수준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내 윤리적인 기준부터 확실하게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곳을 찾아가세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와 함께 커리어를 쌓을 것인지는 여러분 개인의 선택입니다. 윤리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는 멘토, 교육자를 정하세요.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멘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과 윤리 기준이 나와 맞는 사람, 교육자로서 국제 인증을 받은 사람, 이론부터 실전, 비즈니스, 향후 커리어 빌드업하는 과정까지 모두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찾으세요. 멘토의 교육에 참여하세요. 동일한 멘토에게서 이론부터 실습, 커리어 전 과정을 지도받으세요.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교육자를 보고 교육을 선택했다면 그 교육자가 직접 가르치는 교육인지도 확인해야겠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이름만 내걸고 본인이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기대하던 교육이 아니겠죠.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기 전에는 절대로 개를 대상으로 훈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개는 여러분의 연습용 인형이 아닙니다. 방송에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방송이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동물보호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건 한국에서는 이 간단한 개념조차도 아직 먼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적어서 고민이라면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거나 임시보호 활동가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훈련 연습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훈련 연습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보호소나 임시보호 동물을 대상으로 연습하면 안 됩니다. 보호소에서 여러분이 쌓아야 되는 경험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연습, 바디랭귀지를 읽는 연습, 청소, 목욕, 산책 같은 케어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디랭귀지는 슈퍼두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희귀하죠. 제가 한 규모 있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본 일인데 그곳에는 직원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수위가 높은 행동을 하는 보호견이 있었어요. 행동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동물보호단체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의도치 않게 그런 행동을 강화했던 거죠. 저희 교육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바디랭귀지가 왜 중요한지 너무나 알겠다.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읽으려면 정말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한 게 왜 그런지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된 피드백을 주고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는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우선 교육에 참여해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지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보호소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교육에 등록하고 멘토와 경험을 쌓으면 자연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죠. 이렇게 이론, 실습, 자격까지 갖추면 여러분은 훈련사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실제 훈련사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력에서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돌아 나올 길이 없습니다. 교육을 선택하는 것도 실력을 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국제 기준에 맞는 교육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멘토와 실습 경험을 쌓고 멘토 지도하에 훈련 방법을 수정받고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석으로 커리어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사라는 직업이 정말 나에게 적합할까? 왜 훈련사가 되고 싶은지를 자문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동물을 좋아해서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대동소이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꽃을 좋아한다고 모두 플로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먹는 거 좋아한다고 모두 요리 장인이 되진 않죠. 요리를 잘하는 것과 요식업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건 별개고요. 동물 행동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세미나 몇 개 듣고는 마치 이 분야를 통달한 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다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죠. 이 분야의 공부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론만 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한다고 덥석 시작하기 전에 왜 훈련사가 되고 싶은지를 자문해보세요. 개를 좋아해서 훈련사가 되고 싶으니까 채용해달라는 연락도 많이 오는데요. 여쭤봤죠. 훈련사가 되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은요? 저희 교육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나요? 반려견 교육에 대해서 읽어본 책은 있어요? 그때마다 거의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원봉사 경험은 별로 없고 교육은 아직 딱히 기억에 남는 책은 없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순 없죠. 사람은 자신이 열정을 가진 곳에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는 이러저러한 사정을 핑계로 들며 미루고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직업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직업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사가 아니어도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죠. 도그 스포츠에서 심판이나 운영위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훈련사가 훈련하는 대상은 동물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도 가르치지만 상당 기간을 보호자 교육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는 보호자, 미디어로 잘못된 훈련을 배우고 온 보호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직원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폴랑폴랑 반려견 트레이너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훈련을 익힌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바른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폴랑폴랑이 함께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은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폴랑폴랑 반려견 트레이너 아카데미 등록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폴랑폴랑 하세요.